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작가 중에 한 분이신 이채영님의 단편 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46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으며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후 1984년 소설문학 신인상에 단편 겨울우화가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작품집으로는 집으로 가는 길, 동무 등이 있으며 장편 소설로 한용운 전기소설인 아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가 있고 수오지도 편역하였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목. 그는 이미 오랫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 속이 쓰려 두 다리 사이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는 어젯밤의 술자리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는 무심코 손을 머리 쪽에 가져가다가 그만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에 대해 울컥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대체 이게 무슨 꼴이람? 자기도 모르게 예의 그 버릇이 또 나와버린 것이다. 그는 요 근래 묘한 버릇 하나가 들고 말았다. 까닭 없이 수시로 머리 쪽으로 손이 올라가는 버릇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손으로 머리를 더듬는 버릇이다. 어쩌다가 그런 짓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버릇으로까지 배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곰곰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그것은 왠지 머리 쪽이 선뜩선뜩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데서 비롯된성 싶다. 오래 내버려 두었던 긴 머리를 깎고 나왔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선뜩함이라고나 할까. 대체로 그럴 때면 누구나 머리 뒷꼭지며 귓바퀴에 썰렁한 바람이 있는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머리 전체가 날아가 버린 듯한 횡댕그렁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그 느낌은 금방 베어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아직 때묻지 않은 선명한 나이테를 눈앞에 대했을 때처럼 어색하고 섬뜩한 것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자신의 머리 쪽에 왜 그런 어색하고 섬뜩한 느낌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요 근래 머리를 깎은 일도 없었다. 근래가 아니라 언제 이발관을 다녀왔는지 기억에도 없다. 어떤 편인가 하면 그는 장발을 좋아하는 쪽이었다. 박박 밀어붙인 머리를 보면 혐오감부터 치미는 데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발관에 가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는 어쩌다가 이발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은 도대체 불안하고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모자가 있으면 쓰고 싶을 정도였다. 그것은 장발 단속이 한창일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머리 깎는 걸 미루다가 한 번은 일제 단속에 걸려 톡톡히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다. 종로통에서 걸렸는데 순경이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46년생이라 참 나이값을 못하는군 하고 혀를 끌끌 찼던 것이다. 그보다도 몇 살이나 어려 보이는 순경이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재수생들 뒤에 붙어 오래 늘어서 있다가 겨우 풀려났었다. 정말 그때는 나이값을 못한 셈이었다. 그 뒤 다시 일제히 단속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를 더는 들을 자신이 없어 며칠간 용기를 쥐어짜서 이발관을 찾아갔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담한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장발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쳐달라고 하고는 아예 두 눈을 감아버렸는데 아무래도 이발사의 가위질 소리가 심상치 않아 눈을 떠보았더니 정면의 거울 속에 전혀 다른 외모의 한 사내가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두 귀가 시원스레 드러난 모범 공무원의 머리를 한 낯선 사내가 과연 그것이 자신인지
그는 더할 수 없이 낯선 그 사내를 마주한 채 한순간 정말 얼떨떨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맹렬한 모욕감에 짧아진 머리칼 올로리 열기로 차는 듯하였다. 도대체 이발사는 한 사람의 머리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아도 좋단 말인가.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눈만 커다랗게 벌어진 거울 속의 그를 보며 중년의 이발사는 태연히 말했었다. 여름엔 시원한 게 좋아요. 그는 평소에도 이발사를 겁내서 그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였지만 그날 그 소신을 가진 이발사만큼 두려운 사람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발사가 손님의 주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후천성 난청이기는 했지만 그런 그이고 보니 요즘은 장발 단속까지 없어져서 언제 이발관을 다녀왔는지 기억이 까마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쪽이 썰렁하고 그래서 수시로 손이 올라가는 버릇이 들어버렸다니 생각할수록 수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다 이제는 그 버릇이 다른 사람의 눈에까지 이상하게 비치고 말아서 혼자 쓴웃음만 지을 일도 아니었다. 어제 같은 과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였다. 젊은 동료 하나가 불쑥 말했다. 요즘 과장님한테서 묘한 버릇 하나가 발견되어요. 평소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소리를 곧잘 하는 친구라 이 친구가 또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그는 술잔을 들다 말고 그 젊은 친구를 건너다 보았다. 허긴 버릇이란 대체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배는 법이니 모르실 수도 있죠. 하고 그 친구는 말했다. 특히 미묘한 심리적 음영이 깔려있는 것일수록 말이죠. 심리적 음영이 깔린 버릇? 무슨 소린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다는 표정을 조금 과장해서 지어 보인 그에게 그 젊은 친구가 지적해 준 것이 바로 머리로 손이 올라가는 이 행위였다. 그 친구의 말을 빌리면 그의 손버릇은 특별한 계기에 연유한다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달리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아침에 한 잔씩 돌리는 커피를 들 때도 나타나며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따금씩 그리고 윗사람 앞에 섰을 때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남은 한 손이 머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그 친구는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어쩌면 자신에게 그런 버릇이 붙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얼마 전이었다. 마침 부장 앞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부장의 안경알이 한순간 번쩍 한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어느덧 몸에 밴 습성으로 자신을 둘러보았는데 그때 자신의 손이 머리 뒤로 올라가 더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부장이 다른 내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 어쩌면 안경알 속의 그 시선이 자신의 손을 쫓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부장의 안경알이 아예 번쩍한 일마저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그는 올라간 손만은 얼른 내려놓았었다. 그런데 버릇이란 게 뭐겠습니까, 과장님? 젊은 친구는 의외로 진지하게 말했다. 결국 어떤 심리 상태의 반작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이 친구 어렵게 나오는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랑곳 없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말이죠. 똑같은 버릇이라도 시간과 장소, 시각의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르게 비춰지는 점이죠. 상대방의 상상력에 떠오르는 그 심리 상태의 빛깔이 말이죠. 젊은 친구는 의미심장한 웃음까지 입가에 흘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내 손버릇을 두고 내 심리 상태를 여러모로 고찰해 보았군 그래. 그때 다른 동료 하나가 끼어들었다. 인간의 행위란 대부분이 그 익숙한 버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술이 조금 오른 목소리였다.
쉬운 예로 화장실에 가보라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어느덧 자크를 열고 그놈을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놓고 있잖느냐 말이야.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우지 않고 볼일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선배님. 버릇의 차이겠죠? 물론이지.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고 일을 본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는 취해서 더욱 진지해 보였다. 버릇이란 말이야. 상대방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행위라고. 이를테면 액세서리나 애교인 셈이지. 안 그래? 글쎄요, 선배님. 그래서 말야. 과장은 부장 앞에서 가끔 뒤통수를 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선배님. 그러고 나서 젊은 친구는 그 동료를 잠시 내버려 두고 그를 향해 말했다. 이를테면 아침에 말이죠. 커피 한 잔을 받고 나면 어김없이 머리로 손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제 눈에는 이렇게 비치죠. 오, 저 양반이 바야흐로 머리를 바꿔 달고 있구나. 집에서 달고 온 머리를 떼어 어제 퇴근하면서 서랍 속에 간직해 두었던 또 다른 머리로 바꿔 달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아니 그럼 내 머리가 몇 개나 된다는 얘긴가? 나는 내심 적잖이 속이 후들거렸으나 술기를 빙자해서 태연한 척 말했다. 난 이제껏 언제나 달고 다닌 이것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럼 하나뿐이지 않고. 다시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다. 그는 어느새 좀 더 취해 있었다. 누구나 머리에 하나뿐이지. 그래서 고물이 되더라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는 갑자기 목적이 정말로 섬뜩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명료한 의식으로 손을 가져가 목덜미를 만지며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때? 지금 달고 있는 머리는 어느 쪽이지? 두 사람은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취한 동료는 웃지 않았다. 그야 물론 또 다른 머리죠. 제 3의 머리. 많기도 하군. 그럼 가장 자연스럽고 튼튼한 것인 셈인가? 화장실을 나와 세수를 마치자 그는 거울 앞에서 감은 머리를 빗고 수염을 밀었다. 그동안에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것은 집에서 달고 있는 머리인가? 어제 술자리에서 젊은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나서 그는 속으로 쿡쿡 웃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울 가까이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대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가면서 살펴보았다. 그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눈도 코도 입도 그게 그거다.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는 목도 매 마찬가지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 보인단 말인가? 그때 아내의 얼굴이 그 거울 속에 들어왔다. 거울 속 아내의 눈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무슨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얼른 돌아섰다. 아내는 그에게 로션병을 건네주며 전에 없이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뭐가 묻었다며냐? 아까 당신이 벌써 발견했을 테죠. 그렇게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으니.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장난기가 담긴 눈으로 물었다. 김 과장님, 당신 요사이 심상찮아요? 좋은 사람이라도 생긴 게 아니오? 그가 무슨 소리냐는 듯이 잠자코 바라보고 있자 아내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던 짓을 왜 그렇게 하실까? 당신 요사이 전에 없이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다는 걸 모르?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잘생긴 청년의 얼굴이라도 찾으려는 거요? 거기다가 한밤중에도 거울 앞에 붙어 서다니.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도 그는 아침에 아내가 한 말을 되새겨 보았다. 내가 요 근래에 와서 나도 모르는 새 그토록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던 것일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야 뻔하다. 세수를 끝낸 뒤에 얼마 되지 않는 수염을 밀고 이틀에 한 번씩 감는 머리를 빗고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넥타이를 매고 아내가 꺼내주는 상의를 입고 그때뿐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근래에 와서 눈에 띄게 길어졌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일이 끝나고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서 있지 않은다며야 그럴 턱이 없다. 아내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면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고 보면 가끔씩 자신의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씩 서 있었던 듯도 하다. 꼭이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내의 말대로 청년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물론 아니었다. 이따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상스레 변해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낯설음 때문에 저게 내 얼굴이란 말인가 하고 일상 속에서 너무 무심히 보아온 것들을 돌이켜볼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도 눈에 띄는 일이었을까? 그러나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대로라면 어쩐지 아내의 말같이 심상찮은 구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어제 술이 잔뜩 취해 들어와서였다는 것이다. 곧 잠자리에 쓰러져 금방 골아 떨어질 것 같아서 불까지 껐더니 한참 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머리를 바싹 가져다 대고는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심지어 뒷꼭지까지 억지로 비춰보고 하더니 여보, 내 머리 어때? 내 머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고 하고 자꾸만 영문 모를 소리를 물어대더라는 것이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이건 정말 조금 웃기는 짓이었음에 틀림없다. 술이 취해 들어와서 한밤에 불까지 다시 켜고 거울에 취한 얼굴을 들이댄 채 종잡을 수 없는 소리를 물어댔다니. 그러자 그는 문득 얼마 전 출근길에 있었던 저 목없는 상반신의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오라.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머리에 손이 올라가는 이 버릇이며 거울 속에 얼굴을 바라보는 습관이 붙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사실 얼마나 섬뜩한 기분이었던가. 어느 날 출근길이었다. 타고 가던 버스가 신호에 걸려 섰다. 바로 앞 정류장에서 대량으로 승객들을 내쏟은 참이라 버스는 그리 많어는 아니었다. 마침 옆 차선에 나란히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다. 그 오토바이 뒷공무니에는 장방형의 대형 거울 하나가 실려 있었다. 아마 새로 문을 여는 어떤 업소로 실려가는 모양이었다. 흔히 그런 대형 거울의 효용성이 그러하듯 거울 위쪽에 축 개업이라 쓰여진 흰 페인트의 글씨가 보였던 것이다. 아래쪽에는 좀 더 작은 글씨로 보내는 쪽의 이름이 씌여 있었다. 요즘 와서 갑자기 근시가 되어버린 그는 그 글씨를 판독하기 위하여 노인처럼 눈의 조리개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슨 광견병 예방협회였다. 참 재밌는 협회도 다 있군. 했는데 정작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글씨를 읽느라고 미처 그쪽에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그 거울 속에는 한 줄기 아침 햇살과 함께 이쪽 버스의 한 부분이 고스란히 비춰져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그가 서 있는 버스의 중간 부분이었다. 자연 버스 속의 승객들도 함께 그 속에 걸려 있었다. 이를테면 거울의 두꺼운 테를 액자로 한 한 폭의 사실화인 셈이었다. 그 번쩍이는 사실화 속에 낯익은 한 상반신이 눈에 띄었다. 저게 누구더라? 그때 누군가 그를 조금 밀쳤다. 그 바람에 그는 한 발짝 앞으로 움직였는데 그러자 거울 속의 그 상반신도 따라 움직였다. 오라, 바로 나였구나. 그제서야 그는 그 상반신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다. 감색 상의에 빗금 무늬의 청색 넥타이, 틀림없는 자신이었다. 그는 갑자기 조금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이 도심지 한복판에서 지극히 짧은 우연으로 저 거울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다니. 그는 오래 잊고 있었던 자신의 실체를 우연한 한순간 다시 깨닫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섬뜩한 느낌 속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상반신은 분명히 자신이었으나 머리가 달려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울이 다하여
모귀가 댕강 잘려나가 버리고 없었던 것이다. 그가 금방 자신의 상반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목 없는 상반신. 그는 갑자기 진저리를 쳤다. 그러자 잘려나간 목 부분에서 올가미처럼 늘어져 있던 넥타이가 달랑달랑 흔들렸다. 그때 신호가 풀려 버스가 움직였다. 옆에 오토바이는 좀 더 빨리 움직였다. 한 줄기 번쩍이는 반사광을 남기고 거울도 떠났다. 그와 함께 목 없는 그의 상반신도 사라졌다. 그는 현기증이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망막 위에 목 없는 상반신이 희뿌연 실루엣으로 좀 더 남아있었다. 마치 천천히 현상되어 나오는 인화지 위의 영상처럼. 어느덧 그의 손은 머리 쪽에 올라가 있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쓴웃음도 그리고 짜증도 나지 않았다. 되려 명료한 의식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목덜미를 쓰다듬고 있었다. 30수년을 달고 온 이 머리, 그 햇수에서 철들기 전의 어린 날을 빼버리더라도 20수년을 자신의 의식을 그 속에 간직한 채 달고 온 이 머리. 젊은 친구는 말했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 서랍 속에 간직했던 또 다른 머리를 바꿔 달고 있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머리가 몇 개나 된다는 이야기인가? 최소한 2개는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집에서 달고 있는 것과 나와서 달고 다니는 것? 아니다. 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의 머리는 하나뿐이다. 별로 튼튼하지 못한 목 위에 올라앉은 이 머리 하나뿐이다. 이 하나뿐인 머리마저도 얼마나 지탱하기 힘겨웠던가. 그 위에 나타나는 표정, 그 속에 떠오르는 의식을 주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는 문득 허약한 자신의 목에 하나의 머리를 달고 지탱해온 자신의 삶이 돌이켜 보아졌다. 그러자 부끄러운 생각이 송곳처럼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머리를 떨어뜨리고 혼자 되뇌었다. 아, 얼마나 자신 없는 삶이었던가.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했듯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던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런데도 젊은 친구의 눈에는 자신이 몇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비쳤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천만에. 그는 다시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 어느 날 2아이의 눈에 비친 이 아비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는 전날 마신 술로 속이 부대끼는 데다 피곤까지 겹쳐 벌써 잠은 깼으면서도 잠자리 속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다. 벽시계가 7시를 알리고 있었다. 힘에 겨운 쾌종 소리로 이미 잠이 깬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시계 꼭 맞는 거야? 국민학교 2학년짜리 큰놈이었다. 5분이 늦단다. 자, 어서들 일어나 세수를 하렴. 아빠는 피곤하시니 좀 더 주무시게 두고, 응? 제 엄마가 하는 말이었다. 엄마, 그런데 시계는 왜 늦게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할까? 늘 똑같이 가면 좋을 텐데. 유치원에 들어간 둘째 놈이 말했다. 그것도 몰라, 바보. 시계도 지칠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쳤을 땐 늦게 가고 힘이 나면 빨리 가는 거야. 피공갈. 시계가 뭐 사람인가? 지치게. 시계는 기계지만 기계도 사람처럼 지칠 때가 있단다. 사람처럼 나이를 먹으면 말야. 너희들도 1살 2살 나이를 먹잖니. 다시 제 엄마가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큰놈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엄마, 난 나이 먹기 싫어. 나도야, 형. 아빠 보라고. 우리 집 시계처럼 언제나 늦고 언제나 늦잠이고. 아내의 말은 들려오지 않았다. 난 언제나 소년으로 있고 싶어. 소년으로 있고 싶어. 그는 그만 남은 잠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아, 아이들의 눈에는 내가 낡은 기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구나. 그는 아이들의 눈에 그렇게도 지친 어른의 모습으로 비친 자신의 머리가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서 가슴을 짓눌러 대는 것 같았다. 그는 이불 밖에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머리가 싸늘하게 식어드는 것을 느꼈었다. 출근하자마자 그는 실장의 호출을 받았다. 아침 커피도 마시지 못하고 실장 앞으로 달려갔다. 젊은 친구의 말대로 하자면 미처 서랍 속에 떼어둔 또 다른 머리를 바꾸어 달지도 못한 채였다. 실장의 호출은 새로이 가능하게 되는 소년물 전집의 수록 작품 때문이었다. 소년 소설 외에 일반 작품 중에서도 소년 소녀들이 이해할 만한 것이면 함께 수록했는데 그중 2개 작품이 문제거리였다. 하나는 데모 이야기였고 하나는 기지촌을 무대로 하여 전우의 어두운 소년 시절을 다룬 작품이었다. 아니, 이런 작품을 왜 미리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겼지? 이런 작품은 당연히 다른 것으로 대체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는 물론 체크를 한 터였다. 원고 단계에서 말이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 아이들이 데모놀이를 하면서 위정자를 몰아내는 이야기였지만 그 무대가 4.19 시절이며 마지막에 가서 희망적인 설계로 끝나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밝고 건전한 편이라고 여겨 그대로 넘겼던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도 비록 기지촌을 무대로 하고 있어서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기는 했으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소년의 밝고 굳센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들은 이미 다른 작품들과 함께 사실까지 나와서 레이아웃까지 마친 터였다. 그는 이런 점을 들어 설명을 드렸으나 실장은 머리를 저었다. 그래도 안 돼요.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전면에 드러나는 이야기가 곤란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작품은 이게 또 뭐요? 주인공 소년의 굳센 의지도 좋으나 양공주며 검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켰나. 이 작품들은 안 돼요. 얼른 보면 데모를 찬양하는 듯한 감을 주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유당 말기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4.19의 참다운 의의를 알린다는 면에서 오히려 교육적이며 또 동란 직후의 소년 이야기도 비록 어둡기는 해도 그 무렵의 어려운 사회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의견을 말해보았으나 실장은 막무가내였다. 글쎄 안 된다니까. 교육적인 것도 좋고 사회상을 알리는 것도 좋으나 도대체 학부모들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극성스러운지 몰라서 그래? 이런 거 나가봐요. 전화통에 얼마나 불이 날려는가.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반품 사태가 벌어질 테고 그러면 영업부 친구들이 또 뭐라고 나오겠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는 거 아니야. 목이 10개라도 배견하지 못한다고. 실장의 말은 사실이었다. 성인물의 경우 더 큰 오류가 있어도 그런 일이 없지만 소년물일 경우는 사소한 걸 가지고도 학부형들의 항의 전화가 잦기 마련이었다. 그는 자기도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그런 전화들의 외자한 목소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거기다가 반품 사태에 따른 영업부 직원들의 무자비한 원성이 겹쳐졌다. 그는 저도 모르는 새 손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 있었다. 겁은 나는 모양이군. 목을 만지고 있는 걸 보니. 실장이 그를 향해 빙긋 웃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손이 또 올라간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맹렬한 자괴감이 솟구쳤다. 그것은 일종의 굴욕감과도 같았다. 이게 무슨 짓이람. 그는 자신의 버릇이 전에 없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지금 당장 바꾸도록 해요. 좋은 게 좋아. 이것이 편하려면 말이야. 그러면서 실장은 자기의 해고를 두드려 보였다. 오후 늦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 과장님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받았는데 대뜸 걸걸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김 과장이라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생선처럼 펄펄 살아서 수화기의 자잘한 구멍을 뚫고 튀어나왔다. 국민학교 동기였다. 자네 과장 달았구나. 그러고도 그래 이 형님한테 알리지도 않나. 응? 그는 갑자기
그 펄펄 산 목소리로 해서 종일 찌뿌드드 하던 기분이 활짝 개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지금까지 짓누르듯 무겁던 머리가 한순간에 시원해져 오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선뜩함과는 전혀 다른 상쾌한 청량감이었다. 그래, 이 과장님께서 눈꽃을 새 없이 바빠서 그리 됐다. 나는 그렇더라도 자네나 자주 안 부여줄 것이지. 그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푹 가라앉아서 쑥스러움까지도 아랑곳 없이 이런 농담까지 하였다. 사실 그는 아침부터 매우 바빴다. 작품을 새로 바꾼다. 그림을 새로 그리게 한다. 부산을 떨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머리가 무슨 이물질로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한동안 만나지 못한 몇몇 시골 친구가 눈앞에 떠오르며 당장에 보고 싶어졌다. 이런 자식 보게 똥낀 놈이 썩 낸다더니 도리어 목에 힘주고 큰소리치네. 과장되면 그렇게 나오는 법이가. 그러나 그 친구는 조금도 화를 내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안 했나? 어쨌거나 반갑다. 그러고 마침 잘 됐다. 이 형님이 하나하나 연락들을 해서 오랜만에 만나기로들 됐으니 니도 나오너라. 오늘은 아무래도 과장술 먹어야 할깝다. 그래서 퇴근 후에 벌어진 술판이었다. 그까지 합쳐서 4사람 모두 시골 국민학교 동기 동창들이었다. 6년을 함께 뒹군 45명 동기 중에 서울에 있는 4명 전부였다. 5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재무부에 올라와 있는 노력파 김군, 검정고시를 거쳐 뒤늦게 S대 법대에 합격하여 고향에 화제를 뿌리고 지금 고시에 매달려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 이군,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객지로 나와 노가다판을 돌며 잔뼈가 굵고 지금도 아파트 공사판에 한 발을 열고 있는 장군. 아까 전화를 건 것은 바로 이 장군이었다. 그리고 명색이 개인 회사의 과장인 그. 한참 만에 갖는 동기끼리 술자리였다. 자, 술이야 네가 산다 해도 술잔은 먼저 받아라. 승진했으니 말이다. 장군이 그에게 술을 먼저 따라주었다. 그리고 돌아가며 술잔을 채웠다. 자, 우리 승규 승진을 위해서. 장군의 말에 따라 4사람은 자신의 술잔을 들어올려 건배했다. 4개의 술잔이 쨍그렁하고 부딪혔다. 고맙다. 그가 진정으로 말했다. 모두들 자기 잔을 비우자 한꺼번에 그에게 잔을 돌렸다. 그는 사양 않고 잔을 받아 비웠다. 잔이 몇 번씩 돌았다.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그는 벌써 술기가 자신의 혈관을 따라 돌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술잔이 자주 왔고 그것을 잽싸게 비운 탓도 있겠으나 그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술이 빨리 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어느새 조금 취한 기분 속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머리 쪽에 가 박혀 있었다. 그래, 목들은 얼마나 실한가. 그리고 머리는 제자리에 붙어들 있나 하고 살피듯이. 이 친구가 오랜만이기사 하지만 그 사이에 얼굴까지 잊었나? 왜 번갈아 가며 얼굴은 살피지? 돌아가며 유심히 살피는 그가 이상하게 보였던지 한 친구가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 말이야. 너네들 목이 튼튼하나 머리는 다 제자리에 붙어있나 갑자기 궁금해서 말이야. 이 친구가 벼랑간 모가지 이야기는 그 술로 머리가 돌 정도는 아닐 텐데 벌써 해롱해롱이야. 그는 정말 술이 성급하게 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 안심이다. 취한 눈으로 봐도 너네들은 목은 튼튼해 보이는구나. 나같이 허약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는 술 한 잔을 홀짝 하고 나서 한 친구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그래, 규찬이. 넌 공무원이지. 공무원도 머리를 몇 개씩들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퇴근 때는 서랍 속에 간직하기도 하나?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머리 이야긴 꺼내서 술맛 떨어지게 하지? 공무원 친구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다가
마침내 뜨악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내 목 좀 봐라. 이 모양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란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래 친구, 자네야말로 누구보다도 실팍한 목을 지녔어. 노가다판에서 굵은 목, 그 목에 달린 자네 머리야말로 누구 것보다도 단단할 거야. 그래, 네 말대로 노가다판에서 이 풍상 저 풍상 다 겪으며 굵은 머리다. 박치기를 많이 해놔서 흉터는 많다마는 단단하기가 차돌 같다. 왜? 그러자 그는 갑자기 옆에 앉은 그 친구의 목을 두 손으로 감아보았다. 정말이군. 내 두 뼘으로도 모자라는 걸 보니 말이야. 그는 다시 술 한 잔을 비웠다. 그는 이미 몽롱한 눈이었다. 혀에도 목소리에도 술기가 배었다. 우린 모두 시골에서 자란 놈들이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잘 먹지 못해서 참 목들이 가늘었었지. 그런데 말야, 그 가는 목에 매달린 머리통들은 왜 그리들 컸을까? 꼭 시든 줄에 매달린 수박골이었지. 그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맞은편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안수야. 네 눈 머리통이 그 중에서도 제일 컸어. 그래서 우린 가분수라고 불렀었지. 생각나나? 그는 흘린 술을 손가락에 찍어 술판에다 커다란 머리통을 그렸다. 그리고 그 머리통을 콕콕 찍으며 말했다. 이 머리통엔 기계창이 떨어질 날이 없더니. 그러나 완수야, 이제는 염려할 거 없어. 곧 이 머리에 법모를 쓰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 법모가 기계창 자국을 가려줄 테니까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 거기다 입 맞춰줄게. 입 맞춰주겠다고. 그는 이런 식으로 급속히 취기의 나락 속에 떨어졌다. 친구들이 잡아준 택시에 오르자마자 그는 이내 허약한 목을 떨어뜨리고 졸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는 머리를 몇 번 흔들어 정신을 모아보았으나 어떻게 차에 올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차 안인데요, 손님. 그는 눈을 뜨고 차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는 운전수 앞쪽의 백밀러에 걸린 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는 컴컴한 거울 속에 들어앉은 검은 그림자가 사내의 얼굴이라는 것을 취한 눈으로도 용케 알아보았다. 기사 양반, 거울 속에 저 친구가 대체 누구요? 글쎄, 나도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운전수는 백밀러 속을 힐끗 한번 쳐다보고 나서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그래. 알았다는 듯이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거울 속의 그 사내도 따라서 끄덕였다. 그런데 기사 양반, 저 친구 머리가 어떻소? 머리요? 장발이군요. 하기야 이제는 장발 단속도 없어졌으니 어떨려고요? 장발이라, 장발 맞지. 그런데 말이요. 저 친구 머리가 목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봐주시오. 목에요? 네, 약주가 과해서 대고 건들거리기는 해도 떨어지지는 않고 붙어 있는데요. 운전수는 의외로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었다. 끝까지 웃지도 않고 능청을 떨었다. 그는 조금 퉁명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목은 어떻소? 저 친구 모가지 말이요. 글쎄, 별로 튼튼한 편은 아닌 것 같군요. 그래도 그 머리쯤은 집에까지 무사히 지탱해 가겠어요, 손님. 그는 마침내 입을 다물고 시트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안심이라는 듯이. 그러면서도 입속으로 나쁜 놈 하고 운전수를 한번 욕했다. 그는 차에서 내릴 때 마지막으로 또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어이 기사, 지금 틀림없이 내 머리가 붙어있지? 그렇소. 헌데 조심해야겠시다. 계단을 오를 때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 그는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며 운전수 주의대로 조심하려고 애썼으나 잘 되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이 흔들리는 바람에 머리가 대고 끄덕거려졌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5층 502호의 문 앞까지 다다랐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오, 여보, 당신의 남편이 귀환하였소. 이렇게. 그는 아내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두 팔을 쳐들었다.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머리를 달고. 그때 머리 쪽으로 올라가던 그의 팔이 갑자기 허공에서 굳어져 버렸다. 아니, 내 머리가 없잖소. 좀 전까지도 틀림없이 달려 있었는데 운전수가 분명히 달려 있다고 했단 말이오. 그는 허둥대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어디다 떨어뜨리고 왔지? 그래, 운전수가 계단을 오를 때 조심하라고 했었지? 그는 밖으로 다시 나가려고 황급히 돌아섰다. 그러다 말고 갑자기 의혹에 가득 찬 눈으로 천천히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당신 혹시 못 보았소? 설마 당신이 치운 건 아니겠지?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만 있자 그는 다시 뛰어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런 그를 아내가 뒤에서 꼭 틀어안았다. 그는 아내에게 틀어안긴 채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튿날 그가 거울 앞에서 빗끝무늬 청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아내가 다가왔다. 아내는 감색 상의를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 우산 버리고 오고 안경 버리고 오고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제 머리까지 어디다 내버리고 다닐 작정이요? 그는 간밤의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멀뚱하게 아내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렇게 놀라 허둥대고서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요? 아내는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디다 머리를 떨어뜨리고 왔다면서 두리번거리며 찾는 꼴이라니 참. 그러더니 나보고 감췄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는 갑자기 입안이 떨떠름해왔다. 생감이라도 씹는 기분이었다. 나중에 골아떨어져서 한 소리는 또 뭔 줄 아세요? 1호 머리, 2호 머리, 3호 머리. 여러 개의 머리를 준비해야지. 그는 이제는 입안 가득 쓴 침이 돌았다. 그때 아내가 다시 말했다. 2호 머리, 3호 머리 준비할 생각 말고 지금 가진 1호 머리만이라도 잘 간수하세요. 네? 김 과장님. 그는 마침내 목 위에 천근의 무게를 느끼며 허둥지둥 출근길에 올랐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목의 존재를 확인하는 습관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한 인간의 자기 확인 과정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